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이죠. 오늘도 YTN에 여러분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은 아주 침착하고 네. 그런 모습 보기 좋아요. 근데 내일도 비가 오는 모양이죠. 네. 좀 아까 들어보니까. 네, 조금 전에 홍단영 캐스터가 얘기를 해줬는데 예. 내일도 이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일도. 야, 이 자동차 안 닦길 잘했어요. 저도요. 네. 이거 괜히 닦았다가 또 이 돈만 날릴 뻔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혹시 지금 세차장에 계신 분들 저희 방송 듣고 계시면 네. 제가 볼 땐 차를 돌려서 나오심이 어떠할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려 나오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네. 예. 자, 오늘 저와 교수님이 맞추진 않았는데 베이지색으로 좀 그러네. 통일이 돼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윗돌이 네. 벗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시다면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죠.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먼저 국회 모레에 있는 동시표결 관련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동시표결이 이뤄지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건 모두 오는 21일 그러니까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붙여지게 됐는데요. 법무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요. 어제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과 해임 건의안 둘 다 국회 제출 뒤에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오는 20일과 21일 내일과 모레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167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입니다.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내부 사정이 간단치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해임 건의안의 경우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질적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따른 친명계의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을 하고 있지만 비명계는 부결 시 또 다른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러면서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어제였죠. 최가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하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 시선을 돌리려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분명한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요. 모레 이 두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내가 뭐 예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예? 모르죠 뭐. 네. 근데 저는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통과가 되겠죠. 민주당이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위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네. 저도 사실은 거기에 좀 기울어진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명계가 이 가결의 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완전히 착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결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하여간
공식적이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예.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서 놀랬죠? 아닙니다. 놀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해임안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안을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금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임 건의안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안 시도 자체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를 했고요. 민주당 해임 건의가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인식 속에서 수용 여부를 고심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요.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윤 대통령에 앞서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처리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모두 거부했었죠. 지난 9월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다음 날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 공지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같은 해 12월 1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 당시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데도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면에서 뉴스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 야권 내 결속력을 굳히기 위한 정치 공세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전 장관들의 해임 건의안 해결됐을 때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총리 해임 건의도 실제 해임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게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말이에요. 그 명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이때는 사실은 어떤 걸로 발전이 되냐면 감정적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확실히 이거 잘못했지 뭐 이런 건 모르는데 뭐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든지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뭘 훼손했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이런 측면 전 또한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해임 건의안 하려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야 된다. 뭐 몇 날 며칠 몇 시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유를 확실히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 총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책임 총리제가 구현된 적은 전 없었다고 봐요. 그나마 제일 좀 그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했던 분이 이해찬 총리 시대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는 사실은 책임 총리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게 책임 총리라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대통령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게 쉽지가 않다고 봐요. 자, 그러면 책임 총리도 아닌데 총리한테 뭐 국정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사실 논리적 타당성이 과연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워낙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많이 했고 이번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이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건데 자칫하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은 전면적 부정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강대강의 대치가 그러니까 이 지금의 대치 국면에 그리고 긴장 국면이 엄청나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그건 뭐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진짜 그렇게 문제라면 뭐 이상민 장관 탄핵도 발의했는데 근데 해임 건의안 뭐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라고는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긴장 수위만 높이고 과연 여론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왜 그 연인 간의 다툼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명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해서 이제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그 그렇지. 감정의 골만 좀 깊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런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론은 굉장히 밝아요. 그 네? 정치를 다 잘한다고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네.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네.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단식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고질적인 내용이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을 두고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민주당 각 의원들의 반응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일방적이고 가혹한 사법 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경우에는 BBS 라디오에 나와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했고요. 민영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본다.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쪽에선 지난 6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을 스스로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웅천 의원은 이 대표가 가결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가결돼도 반란표가 아니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에 하나 부결이 돼도 이 대표로 선 알리바이가 된다면서 여권에서 방탄단식이라고 조롱하는 것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당연히 의원들에게 말해야 한다. 부결시키려고 하는 순간 19일간 단식한 것 자체가 방탄단식이라는 게 자명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들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결 인증 릴레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것이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공천이 가까운 시점이고 공천이 가까워왔다면 충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들 입장인데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선에서 이기는 건데 그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반 여론과의 눈높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강성 지지층의 의견에 끌려다닌다라는 인상을 줬을 때 과연 중도층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분명하게. 아니 설령 본인이 정말 나는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뭐 눈치 보다가 저 부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본다라는 사실 자체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상황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뭐 굉장히 강성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런 의원들이야 뭐 이래저래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굉장히 좀 고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을 방문하는데 이 대표를 만날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서 단식 투쟁 중인 이 대표를 만나서 이제 단식을 중단을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예를 들자면 인간적인 도리로서 또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이 뭐 통계 조작 의혹이나 이런 전 정권을 향한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본인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분명히 한다라는 차원에서 또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전 대통령이 가서 단식을 만료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그만둘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시 한번 어떤 면에 있어서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는 안 들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첫째, 단식하는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할 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준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하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움직이는 당대표,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만두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상황 제가 볼 때에는 하여간 언제 그만둘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어지는 소식은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제21대 총선을 2달 앞두고 집값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감사원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서서 당시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서울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 확정치, 이게 화요일 발표가 나오는 거고요. 이 발표 전에 주중치, 금요일에 나오는 것, 그리고 속보치, 월요일에 나오는 걸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있다라고 이제 감사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21대 총선을 2달 앞두고는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거라고 하는데요.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통계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뒤였는데요. 고강도 대책의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을 했지만 풍선 효과 때문에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 2주차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 변동률이 상승을 하면 사유를 반복 확인하게 하는 등 변동률 하락을 압박했고, 그 결과 부동산원이 수치를 조작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위험 부담이 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통계를 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지난 15일에 감사원이 통계 조작 중간 감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값 통계는 물론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관련해서 당시 정부 고위직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경제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전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치 감사다, 이런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통계 전문가가 아니고 통계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통계라는 게 요새 모든 학문에 다 쓰여요. 안 쓰이는 게 없죠. 그 통계라는 걸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통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책연구원에 있던 사람이 통계총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는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저는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이 조작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뭐냐면 어제 저희가 권대중 서강대 교수와 인터뷰할 때 이 소위 말해서 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상으로 전 달라질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요. 부동산은. 그리고 이제 다른 통계 조작 의혹 감사원이 얘기하는 거, 이 부분도 사실은 구체적인 수치를 봐야 되겠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어떻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거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작이다 혹은 정치 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정치 감사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와 이런 것들을 대면서 감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미 감사원의 발표는 1년간 감사란 결과를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는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걸 좀 공표를 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이렇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이거는 검찰의 수사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뭐 부동산원의 조사원이라든지 뭐 일부 신문 보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 그 부동산원에 있는 조사원들 노조가 뭐 제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단 한 군데서 나온 보도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쪽의 얘기도 다 듣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 검찰이 판단할 겁니다. 검찰의 판단을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단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저는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정치권에서 굉장히 제가 눈여겨보는 단어가 주장이라는 단어예요. 검찰의 주장. 아니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장이라면 우리는 우리 세금으로 왜 검사들한테 월급을 줘야 됩니까? 주장하라고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또 한 번의 절차가 재판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제가 뭐 구체적인 자료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저한테 소식. 뭐 이렇게 고마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앵커님께 감사드려야지 또 누구한테 감사드려요? 우리 청취자님들. 네, 그렇죠. 아유, 참 예의도 바른 아주 예의 밝은 젊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앵커께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엑스포 유치 관련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22일까지 미국 뉴욕에 머무르면서 38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 회담을 갖고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양자 회담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어서 최대 40개국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룹별 정상 오찬 또 만찬도 연달아 이어질 예정이고요. 방미 첫날인 이날 하루에만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9개국 정상들을 만났다고 하고요. 외국 정상들에게 부산에 대해 세계 제2위 환적 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뉴욕의 공간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삼고 유엔 본부로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초강행군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다라고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엑스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뭐 대전 엑스포도 있다 그런데 그 엑스포는 하고 이 엑스포는 성격이 다르죠. 처음 하는 엑스포인데 이게 사실은 그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미래 먹거리라든지 여기에 만만치 않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권 차원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이걸 유치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유치 전이 좀 늦게 뛰어든 바람에 사우디가 우리보다 좀 위에 있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게 민주주의라든지 정치 상황도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 예? 엑스포라는 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또 저거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막 38개국 정상회담 엄청난 얘기거든요. 예? 좋은 주장이시네요. 예,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이 칭찬도 받고 오늘 근데 있잖아요.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